1453년 5월 29일 오스만군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성벽을 돌파해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비잔티움 제국은 사실상 종말을 맞았고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노스 11세 팔라이올로고스는 도시를 떠나지 않은 채 전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날은 갑자기 오지 않았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성벽 한 조각이 무너져 끝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바닷길이 조여졌고 그 다음 성벽이 계속 두들겨 맞았습니다. 항구는 새로운 전선으로 바뀌었고 적은 병력은 점점 더 넓은 방어선으로 흩어졌습니다. 메흐메드 2세의 공격은 한 번의 돌격이 아니라 순서가 있는 포위전이었습니다. 보스포루스 해협을 압박하고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대형 화포로 두드리고 골드논의 쇠사슬을 우회한 뒤 마지막 새벽 지휘와 사기가 흔들리는 순간을 밀어붙였습니다. 역사는 달력처럼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1453년 5월 29일은 사람들이 오래된 세계 하나가 무너졌다고 기억하게 만든 날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그날의 함락을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해협, 성벽, 항구, 병력, 지휘를 차례로 잃어간 과정으로 따라갑니다. 1451년 메흐메드 2세는 오스만 술탄으로 다시 즉위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여전히 강한 상징을 가진 도시였지만 과거의 거대한 제국 수도와는 달랐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크게 줄어 있었고 오스만은 이미 발칸과 아나톨리아에서 확장해 도시를 사실상 둘러싼 세력이었습니다.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노스 11세 팔라이올로고스는 1449년 즉위해 이 축소된 제국의 수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서쪽의 테오도시우스 성벽, 북쪽의 골드논, 남쪽의 마르마라에를 낀 방어 지형 위에 서 있었습니다. 공격하기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어력은 성벽만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바다를 통해 숨을 쉬는 도시였습니다. 식량과 원군, 외교적 기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은 해협과 항구에 걸려 있었습니다. 외부 지원을 기다려야 하는 수도에게 보스포루스는 단순한 바닷길이 아니라 버틸 시간을 벌어주는 생명선이었습니다. 메흐메드 2세는 바로 그 길목을 먼저 눌렀습니다. 1452년 그는 보스포루스 해협의 유럽 쪽에 루멜리 히사르를 세웠습니다. 루멜리 히사르는 성문을 부수는 공성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도시로 향하는 바닷길을 내려다보고 지나가는 선박을 감시하며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외부와 연결되는 통로를 압박하는 요새였습니다. 이것이 포위전의 첫 공격이었습니다. 아직 오스만군이 성벽 밑에 진을 치기 전이었지만 도시는 이미 도움을 기다리는 방식부터 제한받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포루스를 오가는 배는 감시받았고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통로의 긴장은 높아졌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외부와 연결된 수도에서 지원 통로가 내려다보이는 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메흐메드 2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성벽을 공격하기 전에 그 성벽 안에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을 줄였습니다. 도시는 아직 서 있었지만 포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고립의 조건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53년 4월 그 고립은 더 이상 해협 위의 압박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오스만군은 병력과 화포를 콘스탄티노폴리스 서쪽 성벽 앞으로 이동시켰고 감시받던 전장은 눈에 보이는 포위로 바뀌었습니다. 1453년 4월 초 오스만군의 본격적인 포위가 시작됐습니다. 주요 공격은 도시 서쪽의 육상 성벽, 테오도시우스 성벽에 집중됐습니다. 이 성벽은 수세기 동안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지켜온 방어 체계였습니다. 내성, 외성, 해자까지 이어지는 다중방어는 오랫동안 도시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1453년 봄 성벽은 이전과 다른 방식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스만군은 대형 화포를 배치하고 같은 방어선을 반복해서 포격했습니다. 우르반으로 전해지는 기술자는 메흐메드 2세를 위한 대형 화포 제작에 관여한 인물로 기록됩니다. 대포 하나가 도시를 무너뜨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형 화포는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의 시간을 계속 깎아냈습니다. 포격은 성벽을 한 번에 사라지게 만들기보다 매일 새로운 파손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낮에 돌이 빠지고 흙이 무너지면 밤에는 방어군이 그 자리로 나와야 했습니다. 흙 목재, 잔해를 들고 틈을 메우고 다시 무너질 지점을 지킬 병력을 세우며 다음날 어느 구간이 다시 맞을지 계산해야 했습니다. 균열은 돌이 빠진 자리만 뜻하지 않았습니다. 균열은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수리할 손, 경계할 병사, 병력을 옮길 지휘가 필요했습니다. 오스만군이 같은 방어선을 계속 때릴수록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방어는 전투와 공사가 동시에 벌어지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벽 위에 설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방어군 규모는 사료마다 다르지만 현대 연구는 대체로 수천 명 수준으로 봅니다. 베네치아인 니콜로 바르바로는 방어 가능한 병력을 약 7,000명으로 기록했습니다. 제국의 수도라는 이름에 비해 넓은 성벽과 해안을 나누어 맡을 병력은 놀랄 만큼 적었습니다. 그 적은 병력 안에는 비잔티움 병력만 있지 않았습니다. 베네치아인과 제노바인 등 라틴계 지원 병력도 함께 싸웠습니다. 도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를 구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국적의 병사들이 성문과 성벽, 파손 구간과 해안 지점을 나누어 맡아야 했고 매일 바뀌는 파손 상황에 맞춰 다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때 제노바 출신 지휘관 조반니 주스티니아니 롱고가 육상 성벽 방어의 핵심 인물로 섰습니다.
주스티니안이는 서쪽 방어선에서 병력을 이끌고 무너지는 곳을 막고 지친 병사들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성벽은 오래된 돌벽이었지만 1453년 4월에 실제 방어는 그 돌벽을 매일 다시 작동시키는 사람과 지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콘스탄티노폴리스에는 아직 하나의 안전장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북쪽의 골드노는 쇠사슬로 막혀 있었고 그 안쪽 항구는 방어군에게 중요한 후방이자 피난처였습니다. 서쪽 성벽이 대포에 맞는 동안에도 골드논이 버티는 한 도시는 모든 병력을 성벽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월 하순 메흐메드 2세는 그 쇠사슬을 정면으로 끊지 않고도 골드논의 의미를 바꿔버렸습니다. 골드논은 콘스탄티노폴리스 북쪽에 좁고 긴 천연 항만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적 함대가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쇠사슬 방어선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쇠사슬은 바다 위의 문이었습니다. 그 문이 닫혀있는 한 오스만 함대가 골드논 안쪽으로 정면 진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1453년 4월 12일경 오스만 함대는 골드논 입구와 마르마라해 쪽에 나타나 해상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서쪽 성벽에서 포격을 견디면서도 바다의 봉쇄를 함께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골드논 안쪽은 아직 도시의 후방이었습니다. 방어군은 성벽이 두들겨 맞는 동안에도 북쪽 항구만큼은 쇠사슬이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4월 20일 무렵 그 기대는 잠시 살아났습니다. 기독교 측 보급선 몇 척이 오스만 함대를 뚫고 골드논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도시 안 사람들에게는 짧은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외부 세계가 완전히 끊기지 않았다는 신호였고 바다를 통한 지원이 아직 가능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메흐메드 2세에게 다른 응답을 끌어냈습니다. 4월 22일경 오스만군은 선박들을 육상으로 이동시켜 골드논 안쪽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쇠사슬을 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스만군은 배를 갈라타 뒤쪽 육로로 끌어올려 쇠사슬이 막고 있는 문 안쪽의 바다에 내려놓았습니다. 문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 안쪽에 적의 배가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골드논 쇠사슬은 끊기지 않았지만 의미를 잃었습니다. 방어군이 막았다고 믿었던 북쪽 항구 안쪽에 오스만 함대가 들어왔고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더 이상 서쪽 테오도시우스 성벽에만 집중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성벽을 지켜야 할 병력은 북쪽 해안으로 찢어졌고 항구 안쪽의 움직임까지 감시해야 했습니다. 이 변화는 방어군에게 지켜야 할 장소가 하나 늘어난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파손된 성벽을 밤마다 메우고 성문과 성벽 지점을 나누어 막고 포격에 대비하던 병력이 이제 골드논 해안까지 붙잡아야 했습니다. 한 지점에 모아야 할 힘은 분산됐고 성벽 방어를 유지하던 지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4월 22일의 함대 이동은 콘스탄티노폴리스 방어의 계산을 뒤집었습니다. 골드논은 안전한 후방에서 새로운 전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시의 지형적 장점은 이제 방어군이 감당해야 할 넓은 책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월에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성벽의 파손만이 아니라 병력 분산과 피로 지휘 부담이 동시에 누적되는 포위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월 초중순 오스만군은 방어선을 계속 시험했습니다. 포격은 이어졌고 참호와 지하갱도, 해상 압박도 병행됐습니다. 오스만군은 한쪽만 때리지 않았습니다. 성벽, 바다, 항구, 지하 접근로를 함께 눌렀고 방어군은 매번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성벽의 파손 구간은 계속 손을 요구했습니다. 골드논 안쪽에 들어온 오스만 함대는 북쪽 해안을 새로운 부담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문과 성벽의 각 지점에는 따로 병력이 필요했습니다. 수천 명 규모의 방어군은 돌파를 막는 전투와 무너진 곳을 고치는 작업을 동시에 해내야 했습니다. 이 소모전 속에서 조반니 주스티니아니 롱고의 역할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육상 성벽 방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어느 지점에 병력을 보낼지, 무너진 곳을 어떻게 막을지, 지친 병사들을 어디에 세울지 결정하는 지휘가 성벽 위에서 방어선 전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1453년 5월 28일 최종 공격 전날 도시 안에서는 종교의식과 마지막 방어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벽 위에서는 다음 공격을 기다렸고 성당 안에서는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긴 포위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는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5월 29일 메흐메드 2세의 오스만군은 총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이 공격은 이미 약해진 방어 구조 위에 떨어진 마지막 압력이었습니다. 해협 압박으로 고립된 도시, 포격으로 시간을 빼앗긴 성벽, 골드논 진입으로 분산된 병력, 반복된 수리와 경계로 지친 방어군이 그 새벽 한꺼번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최종 공격 중 주스티니아니가 부상을 입고 전선에서 이탈했습니다. 여러 기록은 이 사건이 방어군 사기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전합니다. 주스티니아니 한 사람이 성벽 전체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한계에 몰린 방어선에서 지휘와 사기를 붙잡던 축이 빠져나간 것은 결정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흔들린 것은 돌벽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성벽 위의 지휘, 병사들의 사기, 파손 구간을 막는 현장 판단, 밤마다 이어지던 수리의 리듬이 함께 끊어졌습니다. 오스만군은 성벽을 돌파했고 콘스탄티노폴리스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1453년 5월 29일 1000년 넘게 제국의 수도였던 도시는 다른 권력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1세는 함락 당일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의 정확한 사망 장면과 시신 확인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마지막 황제는 그날 도시를 떠나지 않았고 그날 이후 비잔티움 황제로 통치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스만군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포위전의 군사적 목표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메흐메드 2세에게 정복은 전투의 종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함락된 도시는 이제 새 제국 질서의 중심으로 다시 배치되어야 했습니다. 메흐메드 2세는 함락 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는 무너진 도시를 전리품처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정복한 도시를 자신의 제국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도시 재건과 이주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군사적 승리는 곧 통치의 공간을 새로 짜는 정치적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단순한 점령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는 유럽과 아시아, 흑해와 지중해가 만나는 길목이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공간을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 바꾸는 일은 메흐메드 2세의 권위와 오스만의 제국 질서를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도시를 차지한다는 것은 성벽 안의 건물만이 아니라 길목과 상징을 함께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함락 이후 하기야 소피아는 모스크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도시의 종교적 중심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수도 지정은 정복이 전투의 끝을 넘어 새 권력의 시작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잔티움의 마지막 수도였던 도시는 오스만 제국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53년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은 유럽 역사서술에서 중세의 종말 또는 근세의 시작을 상징하는 사건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됩니다. 다만 역사학에서 중세와 근세의 경계는 지역과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1453년 하나만으로 시대 전체가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날짜가 강한 상징을 얻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로마 제국의 동쪽 수도가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 바뀐 정치적 전환이 그날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함락은 성벽 위의 패배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협과 항구와 성벽을 잃은 도시의 붕괴는 지중해 동쪽 권력 중심이 오스만으로 이동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1453년 5월 29일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오스만군에게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결과는 마지막 돌격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루멜리 히사르는 도시의 연결을 빼앗았습니다. 대형 화포는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반복해서 때리며 방어군의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골드논 안쪽으로 들어온 오스만 함대는 방어군의 집중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벽 주스티니아니의 부상과 이탈은 이미 지친 방어선에서 지위와 사기를 흔들었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닷길이 조여졌고 성벽은 계속 맞았고 사람들은 지쳤고 도움은 충분히 오지 않았습니다. 방어군은 버텼지만 그들이 지켜야 할 선은 너무 길었고 그들이 가진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1세는 도시를 떠나지 않았고 비잔티움 제국은 그날 사실상 종말을 맞았습니다. 메흐메드 2세는 정복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453년은 비잔티움의 끝과 오스만의 새로운 중심이 겹친 날짜로 남았습니다. 중세의 마지막 날은 갑자기 찾아온 밤이 아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해협, 성벽, 항구, 병력, 지위를 차례로 잃어간 끝에 도착한 아침이었습니다.